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과 윤리 마지막 단원입니다. 지구촌 평화윤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좀 하고 주요 부분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배웠던 내용 뭐였죠? 예,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실주의적인 관점과 그 다음에 이상주의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본 것이 평화와 관련된 갈통의 입장과 그 다음에 영구 평화론을 주장했던 칸트의 입장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기여 이 부분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예를 들면은 개념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좀 했었습니다. 뭐 세계화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지역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계화와 지역화의 어떤 조화를 통한 부분들, 세계지역화라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죠. 그 다음에 뭐 세계화 시대와 또 관련된 어떤 민족에 대한 개념, 그래서 열린민족주의, 다친민족주의, 또 뭐가 있었죠? 예, 뭐 세계시민주의, 이런 부분들 살펴보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강조되었던 내용은 해외 원조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해외 원조와 관련된 내용, 노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칸트, 싱어, 롤스 이런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주 많은 내용들을 배웠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하고자 하는 부분요, 평화와 관련된 갈통과 칸트의 영구 평화론, 그리고 해외 원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세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화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갈통의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갈통의 어떤 기본적인 입장, 평화는 어떤 내용이었죠? 그렇죠.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라는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평화는 평화적 수단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갈통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극적 평화를 넘어서 적극적 평화로까지 가야 된다라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서 이 적극적 평화까지 가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을 얘기했죠. 그러면 소극적 평화 뭐냐? 소극적 평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 그걸 이제 국가 안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통을 국가 안보를 넘어서 인간 안보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 소극적인 평화, 국가적으로 뭐 안전한 상태, 위험하지 않은 상태,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적극적 평화로서의 문화적이고 구조적인 폭력까지도 없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뭐였죠? 인간 안보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념을 좀 정리를 했었죠. 뭐였죠?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이고 간접적이라는 표현. 직접적인 표현은 소극적 평화와 연결이 되지만, 지금 문화적 구조적 폭력은 쉽게 말하면은 간접적 폭력이 되는 겁니다. 간접적. 이게 이제 적극적 평화와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이고 구조적인 폭력까지 사라져야 된다고 했죠. 그럼 이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이 무엇인지 우리 살펴봐야 될 건데요. 일단 문화적인 폭력이라는 것은 교육이나 종교, 사상 등의 어떤 내부에 내포되어 있는 문화적 특징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폭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구조적인 폭력은 마찬가지로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폭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폭력까지 없어질 때 이것이 비로소 인간 안보의 관점으로까지 시각을 넓혀진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갈통은 소극적 평화를 넘어서 적극적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국가 안보를 넘어서 인간 안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죠? 적극적 평화에 해당하는 이 간접적 폭력이 사라져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칸트는 영구 평화론, 아주 많은 내용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죠? 조약을 만든다고 했죠. 그 조약의 이름이 영구 평화론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정조약과 예비조약, 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확정조약과 예비조약. 확정조약에서 다루고 있었던 주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었죠? 예, 세 가지였습니다. 공화정의 형태의 국내 정치 체제를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뭐죠? 연방 체제를 지녀야 된다.
기억하시죠? 예. 그 다음에 연방 체제를 통해서 국가 간에 적용되는 도덕적인 어떤 규범, 윤리적인 접근에 있어서 뭐하죠? 그렇죠. 타인을, 이방인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뭐하죠? 우호화된다는 겁니다. 우호적으로 받아준다는 거죠. 근데 이걸 뭐죠? 국한시킨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영주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타국에 일시적 방문을 할 수 있으나 영구적으로 체류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는 우호 조건의 국한을 박정조약에서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강조했던 내용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였죠? 예, 그렇죠. 연방 체제를 간다고 하더라도 그 연방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국가들은 어떻게 되죠? 개별 국가의 주권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얘기합니다. 연방 체제를 강조는 하고 있으나 개별 국가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별 국가들의 주권이 인정이 되고 있는 그런 체제라는 거 강조를 했었고요. 자, 그다음 예비조약이죠. 예비조약에서는 뭐 전쟁 원인을 배제시켜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 원인은 뭐죠? 어중간한 건 남기지 말자라는 겁니다. 깔끔하게 해결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국가의 대상화 금지. 그러니까 국가는 수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국가도 상속이나 교환이라든지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서 다른 국가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거. 이런 것이 대상화 금지고요. 상비군 폐지. 이거 왜 폐지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쟁쟁의 위험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즉각 폐지했습니까? 아니죠. 조만간 폐지라고 했습니다. 이 조만간 폐지가 무엇을 예측하게 한다? 방어전쟁. 방어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칸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쟁, 국채금지. 국가 간의 어떤 대외적인 분쟁과 관련해서 어떠한 국채도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다음 내정 간섭 금지해야 된다는 거, 비열한 적대 행위 금지해야 된다는 것들이 즉 예비 조항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조약과 예비조약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외 원조와 관련했을 때는요, 노직, 싱어, 롤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 큰 차이점이 있었죠. 뭐죠? 예, 나뉜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그렇죠. 자선의 관점인 반면에 여기는 이제 의무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의무의 관점에 칸트도 포함이 된다. 기억하시죠? 자, 먼저 원조에 대해서 노직, 우리가 분배적 정의와 관련했을 때 노직 살펴봤는데요. 그 관점 그대로 이어집니다. 정당하게 취득한 개인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 누구에게 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오직 개인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처분권 또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이라는 겁니다. 자유로운 선택. 그래서 원조하지 않음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 노직의 관점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의무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싱어와 롤스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싱어는 공리주의자고 우리가 생명윤리에서 동물중심주의 얘기하면서 이익평등의 원칙, 쾌고 감수의 능력 막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예, 일단 공리주의는 고통 감수하고 행본을 정지시키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서 뭐죠? 예,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고통을 감소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이 세계 시민주의적 관점이라고 해서 개인의 어떤 원조, 주체가 누가 된다? 예, 개인입니다. 개인 중심의 어떤 접근을 원조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 중심의 어떤 접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할 때 어떻게 된다? 내가 원조 해주는 이익이 반드시 커야 됩니다. 뭐보다? 그 고통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원조의 금액이 그 당사자에게 큰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1에서 5%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사람들마다 수준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개인별 원조 해주는 수준 차는 존재하는 거고 그것이 문제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TV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돈을 좀 기부해 달라라는 그런 내용들의 접근법 전부 다 싱어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롤스는 좀 다르다고 했죠. 롤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관점에서의 원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얘기하는 원조의 이유는 고통받는 사회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고통받는 사회.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회로? 질서정연한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회 제도적 차원에서 원조를 해줄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즉 어떤 개인에 의한 원조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제주의적 관점에서 그 주체가 누가 된다?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바꾸기 위한 원조를 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 바로 롤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뭐하죠? 국가별의 수준 차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롤스는 싱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복지 정진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어떤 내용이냐면 수업 시간에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롤스가 이야기하고 있던 5가지 형태의 국내 사회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어떤 기준이 되고 있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로 민주주의적인 의사절차 여부, 그 다음에 인권이 보장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이런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롤스는 기본적으로 정의론의 관점에서 볼 때 정의의 원칙 중에서 이런 원조의 관점이 차등의 원칙을 제외한 자유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적용시켜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